대법원이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판례인 60세에서 30년 만에 5년을 늦춘 건데 기업의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소득층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하노이에서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현지를 연결해 논의 상황을 알아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인 재활원에서 재활교사가 장애인을 시켜 다른 장애인을 때리게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런 영상을 찍고 교사들끼리 돌려보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현대제철소 단진 공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를 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9년 동안 27명이 숨졌습니다. 아홉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연쇄 파장을 부를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 즉 육체 노동의 정년을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 60세였던 기존 결정을 30년 만에 바꾼 겁니다. 이 결정은 현재 60세인 기업의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고 또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현재 65세죠. 이 노인 연령도 높이자 이런 논의로 이어지면 연금 등 사회 보장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판결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홍성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도시 일용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가동 연한을 만 65살로 변경했습니다. 만 60살이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치에 합당하다는 것이 2015년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진 4살 박모군 가족들이 수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였습니다. 기존 판례는 박군 같은 미성년자나 무직자 등은 도시 일용 노동자로 분류돼 60살이 가동 연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활 여건 향상 등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이를 65살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육체노동 가동 연한이 변하면서 각종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 액수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년이 60살인 사무직 노동자가 50살의 사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기존엔 급여를 바탕으로 정년까지만 손해를 배상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년 이후 65살까지 5년의 도시 일용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65살까지 육체노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동 연한이 올라가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경우 보험료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업계에선 연간 보험금 지급액이 1,200억여 원 늘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2% 인상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이나 노인 연령 상향 등 관련된 사회적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 인구 구조가 그만큼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수명도 늘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도 길어졌습니다. 여기에 요즘엔 퇴직을 한 뒤에도 일을 계속하려는 노년층도 늘고 있습니다. 판결의 배경은 오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작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평균 나이 75세, 한 달에 20시간씩 마스크를 포장하는 일을 하고 월 16만 원을 받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을 주는 건 아직까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75세 됐다 하더라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한 60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몸 관리는 전혀 지장이 없고. 법정 정년인 60살이 지나서도 일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 수명이 늘어섭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높아진 1989년과 비교하면 평균 기대 수명은 71.2세에서 82.7세로 10년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만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일하려는 사람만 따져보면 30년 전에는 32만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6배 넘게 많아졌습니다. 수명은 늘었는데 사회 안전망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나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이렇게 노년의 소득원이 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가족으로부터의 부양이나 아니면 자기 노동소득, 사업소득인 거죠. 특히 60세에서 65세 사이의 고용률이 60%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노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네, 이번 판결은 보험료 문제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정년 연장, 노인 연령 등 연쇄적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좀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엄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기자. 오늘 판결을 보고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한 게 정년 연장이었습니다. 네. 정년 연장으로 이어질까요? 물론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당장 정년이 몇 년 더 늘려지겠다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가동 연한이 늘어났다고 해서 정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사실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이고요. 예. 또 정년 연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법적으로 연관은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례를 보면 네.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정년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긴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렸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라라고 판결했던 게 1989년도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년이 60년이 되기는 했는데 60살이 언제 됐느냐? 공무원 정년은 2008년이고요. 또 민간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후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나서 사회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데 30년 정도 가까이 걸린 거죠. 30년이 걸렸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가 유럽과 상당히 비슷하단 말이죠. 이렇게 네. 오래 걸릴까요? 이번 경우에? 네, 말씀하신 대로 인구 변화 속도를 감안하면 그때보다는 조금 적게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예. 만약에 그래서 실제로 정년 연장이 되면 이게 그 노년층의 경우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혜택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청년층에는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상당한 것 같아요. 고용 문제와 사실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신규 채용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실업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고요. 또 예. 기업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인건비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오늘 판결은 정년 연장 이외에 노인 연령의 나이 문제로 지금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도 이 복지 혜택의 기준이 현재 노인 연령 65세인데 좀 더 높여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어 왔는데 더 촉발시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정부에서 이미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냐라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판결이 나왔으니까 보다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 보시면 지금처럼 노인의 기준을 만 65세로 적용할 경우에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32%, 2060년에는 41%가 노인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41%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인구 구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노인 연령에 대한 재정 부담, 돈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노인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을 많이 받잖아요. 예. 간단하게는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도 있고, 박물관도 공짜로 가고, 무료 예방접종도 하고, 또 기초연금 같은 기본적인 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노인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거고, 그것은 결국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럼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는데요. 예. 2040년 기준으로 해서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420만 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요. 네. 반대로 재정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잠시 표를 하나 보시면 2040년 기준으로 노인을 65세로 그냥 뒀을 때 기초연금에 필요한 예산이 50조 7천억 원인데요. 네. 70세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노인 수가 줄어드니까 38조 원, 그러니까 한 13조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재정 부담 때문에 노인 연령을 높여서 재정 부담을 낮추자. 이게 합리적 계산일 수는 있겠지만 네. 반대로 노인 입장에서는 빈곤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사실 그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의 가장 핵심인데요. 지금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같은 소득을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죠. 예. 얼마 정도 받느냐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월 한 64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노인의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게 되면 그만큼 연금 수령 기간, 그 예. 나이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정도의 소득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뭐 노인 일자리가 지금 아주 잘 많이 양산되어 있어서 정착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 OECD 최고 수준 뭐 45.7% 정도인데 결과적으로는 노인의 나이를 올리려면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예. 또 이제 연금 수급 연령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네, 엄진아 기자였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4분기 소득 부문의 가계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20%는 소득이 더 늘어서 한 달 평균 900만 원 넘게 벌었고 반면 하위 20%는 1년 전보다 17%나 소득이 줄어서 120만 원에 그쳤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팔순의 노부부는 간간히 하던 소일거리조차 못 나간 지 오래입니다. 안 아픈 곳이 없어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등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자체에서 생기는 병이 더 많아요. 그래도 도움을 받고 사니까 12년도 아껴서 먹고 나라에서 죽는 것이니까. 일하기 힘든 고령층이 하위 20% 계층에서 크게 늘면서 빈곤층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이 계층이 한 달 평균 번 돈은 120만 원 수준, 1년 전보다 17.7%가 감소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일해서 번 돈, 근로소득이 36% 넘게 줄어 소득의 절반 가까이는 정부 보조금이나 용돈 등이었습니다. 경기 둔화 영향으로 자영업을 해서 버는 소득은 영세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하위 60%에서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일할 곳도 벌이도 마땅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일자 없지, 장사 안 되지. 죽을 지겨야 장사가 안 돼, 박수도 안 나와. 상용직 근로자가 많은 고소득층은 돈을 더 벌었습니다. 상위 20%의 소득은 10% 넘게 늘어 한 달 평균 932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따졌을 때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4배가 넘어 소득 분배 지표는 4분기로만 보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나빴습니다. 취약한 일자리, 그러니까 한 개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시장이 악화된 것이 큰 요인으로. 고소득층 소득이 늘면서 전체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은 3.6% 늘어난 460만 6천 원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방금 보신 소득 격차, 빈부 격차는 지난해 1분기부터 줄곧 안 좋아졌고 4분기에 더 나빠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감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 같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책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세영 기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완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기초연금도 올렸습니다. 일하는 사람한테는 장려금을 얹어주고 또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도 깎아줬습니다. 그런데도 저소득층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작년 4분기에만 임시직 일자리가 17만 개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취약계층의 일터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는 일하는 사람이 한 집에 단 0.64명에 그쳐서 1년 전보다 그 수가 줄었습니다. 사업하는 저소득층의 소득도 줄었고 일부 영세업자들은 최하위 계층으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이 더 줄어드는 건 지난해 1, 2, 3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 투자,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정부는 내세우고 있지만 그 효과가 아직은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인구 구조적인 측면도 있었고 경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고 정책적 요인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민간 활력을 높여 일자리를 만들고 기초연금 등을 더 늘려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통계가 나올 때마다 정부가 반복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책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거라는 전망은 내놓질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영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두 나라 실무 대표들이 막판 의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금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연결하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지금 나와 있는 곳이 호텔 앞인 것 같은데 그곳이 아마 협상장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협상은 1시간쯤 전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지금 하노이 시내에 있는 뒤파르크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북미가 1시간쯤 전에 협상을 일단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협상은 오늘 오후 3시 반쯤에 시작돼서 4시간 반가량 이어졌습니다. 협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양 정상 간에 발표할 공동선언문 초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협상 뒤 북한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와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침략실장은 북한 측 검정색 차량을 타고 이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북측 대표단이 떠나고 20분쯤 뒤에는 비건 대표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호텔은 오늘 아침 하노이에 입국한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머무는 숙소이기도 한 곳입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숙소에 도착할 당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현재는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북측 김혁철 대표도 협상장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들이 북미 간 이견을 좁혔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취재진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서 협상 중인 북한의 김혁철 대표를 단독으로 만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김혁철 대표를 만난 곳은 15층이었습니다. 북한 김혁철 대표가 호텔 15층으로 이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반면 4층에서는 미 국무부 인사들이 일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취재진은 협상이 시작된 지 1시간 반쯤 지나서 호텔 4층에 갔는데 그곳에서 김혁철 대표와 최강일 북미 국장 대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즉 4층에서 협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북미 간 얘기가 잘 되어가는지 저희 취재진이 물었는데 김 대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겠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네, 잘 되겠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의례적 반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나라 실무단이 뭘 주고받을지 협상이 아무래도 좀 팽팽하게 맞서면서 진행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견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좁혀가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양측은 지난해 1차 정상회담, 그러니까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 조치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북한 측의 영변 핵시설 폐기 검증과 미국 측의 상응 조치를 중심으로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이 마중물이 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를 오갈 때 일부 구간은 열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베트남과 중국의 접경에 있는 동당역에서는 역사 앞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형물을 부수고 주변을 정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네, 하노이에서 북미 간의 막판 실무 협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 해제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제재를 해제하려면 북한이 의미 있는 무엇을 해야 한다면서 추가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도 대북 제재를 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상대 쪽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I haven't taken sanctions off. I'd love to be able to, but in order to do that, we have to do something that's meaningful on the other side. 의미 있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의 실질적,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제재 해제 조건 언급은 처음은 아니지만 이례적입니다. 실무협상 재개를 목전에 두고 나온 발언인 만큼 미국 측 협상단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I don't think this will be the last meeting by any chance, but I do think that the relationship is very strong. 서두르지 않겠다는 최근 발언을 고려할 때 비핵화 협상 장기화에도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협상이 길어지면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최근 밝힌 동시적, 병행적 추진 원칙은 사실상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강경파인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 후반 한국을 방문한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 행정부 내에는 대북 회의론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꺼리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회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미 정치권의 기대치를 조절하려는 의중도 엿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잠적한 조성길 전 북한 대사 대리 부부의 딸이 북송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탈리아 외교부는 조 씨 부부가 종적을 감춘 뒤 고등학생인 딸은 조부모가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서 지난해 11월 중순 대사관 직원과 함께 귀국했다라는 북한 측의 통보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탈리아 정계에서 강제 송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외신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파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이 영상,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인 재활원에서 장애인들끼리 서로 때리게 하는 학대 영상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서로 때리라고 시키고 영상을 찍은 가해자는 이 시설의 재활교사였습니다. 가해 교사가 욕설과 조롱, 인신공격을 하고 장애인들은 손을 떨며 공포에 시달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얘 때려. 얘. 때려. 한 장애인 재활원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찍는 사람이 40대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다른 20대 여성 장애인을 때리라고 시킵니다. 얘 못생기네. 얘 때려. 얘. 때려. 때려. 오줌 쌌대 어제. 욕설과 조롱에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너 거북이야. 쟤 어제 오줌 쌌대. 때려줘. 장애인이 때리길 주저할 때는 다그치기도 합니다. 빨리 시동 좀 그만 걸고.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재활교사 30살 김모 씨. 취재팀이 확인한 학대 영상만 5개로 화면엔 4명의 피해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건 거의 때리라는 지시에 손을 치켜들자 겁을 먹고 피하는 장애인. 계속되는 폭력에 피해 장애인은 손까지 떱니다. 아주 극도의 불안 그리고 공포를 피해자가 이제 구타를 당하는 장애인이 느끼고 있다라고. 전문가는 때리는 장애인과 맞는 장애인 모두 학대 피해자라고 설명합니다. 이 장애인들은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자극에도 오히려 크게 상처를 받거나 트라우마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번 학대가 발생한 장애인 재활원에는 8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서로 때리라고 시키고 영상까지 찍은 이유를 가해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느라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다. 이 말도 충격적이지만 이 학대 영상을 동료 교사들끼리 돌려본 것도 충격입니다. 계속해서 김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애인 학대 영상이 촬영된 성심동원을 찾았습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 걸려가 시설 책임자들과 가해 교사 등이 모두 모인 자리, 학대 영상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가해 교사 김 씨는 촬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업무 중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거주분들한테 대리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에 드러난 피해자는 모두 4명. 피해자가 더 있는지 물었습니다. 몇 번이나 찍으셨어요? 3번 보시면 처음에 생각하시죠. 이 재활원에서 7년째 근무 중인 가해 교사 김 씨가 직접 돌보는 장애인은 15명. 학대 영상은 모두 CCTV가 없는 장애인들의 방에서 찍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적 언어장애가 있어 학대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촬영한 학대 영상을 동료 교사들과 돌려보기까지 했습니다. 몇 분이서 보셨어요? 영상을? 왜 보내신 걸까요?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직접 때리거나 폭행하도록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를 방조만 해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피해자 가족들, 동의를 얻은 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경악할 얘기라고요. 생각조차 못했어요. 내가 맞았어 뭐 하는 그런 사표를 할 수 있는 아이가 전혀 아니에요. KBS 취재 이후 해당 교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다른 교사 2명을 학대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9년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20여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기업 총수 처벌 같은 더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이승철 기자입니다. 2013년 5월 아르곤 가스 누출로 5명이 숨지고 반년 뒤엔 일산화탄소 가스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이 씨를 포함해 27명입니다. 사고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이윤 추구가 우선인 기업 입장에선 쉽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공공부문에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정규직 전환이 확대됐지만 민간 부문에선 이 부분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쳐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50대 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결과를 보면 원청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건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국회엔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계류 중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에 기업 총수를 포함하고 산재 사망 사고가 났을 때 경영 책임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실질적 경영 책임자인 그룹 총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산재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사고가 일어난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는 현행 법 체계를 바꿔야 산재 사망률 1위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일부 지역에선 지난 2003년 산업재해 시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고 산재 사망률은 1년 만에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평소엔 접어서 한 손에 들다가 태블릿 PC 같은 넓은 화면으로 펼쳐 쓰는 스마트폰, 바로 폴더블 폰인데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공개한 초고가에 접히는 스마트폰입니다. 지난달 중국의 한 업체가 처음 선보인 이후 앞으로도 중국 기업들에서의 출시가 예고돼 있어 한중간 폴더블 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A device like the Galaxy Fold.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낸 두께 17mm의 작은 스마트폰. 4.6인치 화면이 펼치면 7.3인치로 변하는 접히는 스마트폰입니다. 화면이 넓어 3개의 앱 화면을 동시에 띄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You can watch a YouTube video of Hawaii, text your friend about it, and browse travel options all at the same time. 하루 100번씩 6년 동안 접었다 펼쳐도 끄떡없다는 것이 제조업체의 설명입니다. 작은 크기가 갖는 휴대성과 태블릿 PC 같은 넓은 화면이 주는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The Galaxy Fold, we reinvented this display from the ground up and launched a whole new smartphone category. 4월 말부터 판매되는 폴더블 폰의 예상 가격은 220만 원이 넘는 초고가. 기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둔화된 시점에 접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벌써부터 관심거리입니다.
It has a steep price of just below $2,000, starting at 1980 ASP. So there's going to have to be some use value. 폴더블 폰은 중국 업체 로열이 지난달 처음 선보였고 애플은 아직까지 폴더블 폰 공개를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도 오는 24일 폴더블 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폴더블 폰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당분간 한중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국가기관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군 사이버사령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이 댓글 공작을 사실상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항변해왔습니다.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 단이고 그들은 본연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한 여론 형성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국가기관이 이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1심 실형 선고되는데 입장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부 판단을 존중을 하고 검찰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마약과 성범죄 등의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클럽 버닝썬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미성년자 출입으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버닝썬 측이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뒷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 당시 18살 미성년자가 들어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미성년자를 한 차례도 부르지 않고 버닝썬 관계자만 조사한 뒤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미성년자가 들어갔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겁니다. 이후 버닝썬 측이 브로커를 써서 경찰에 접촉했고 사건을 맡은 경찰은 봐주기 처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버닝썬과 경찰관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도 사건 처리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경찰관들이 버닝썬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이모 대표에게서 2천만 원을 받아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게 전달했고 강 씨가 강남서 수사팀에 일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당시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들과 클럽 관계자들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여러 건의 유착 의혹과 관련한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역삼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이 온 적이 있어요. 놀러 와요. 저희가 뭐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술은 좀 먹고 오긴 했는데 안에서 그냥 조금만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가겠다. 경찰은 내일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이모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 7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료진들이 감염 예방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지만 과실이 신생아 사망에 직접 영향을 줬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결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사망합니다. 병원 측은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유족에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 병원 입원 환자 여러분,
보호자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맞아 폐혈증에 걸린 것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중환자실 실장인 조수진 교수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원 측의 과실이 중대하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법원은 오늘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사제를 몇 번이나 나눠서 감염 위험이 높아진 점, 지도 감독도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들이 맞은 주사제가 균에 오염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다른 폐기물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 4명이 죽은 사건에서도 의료사법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제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감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포함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역시 오늘도 뒤 화면 보실까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전남도청 사진인데요. 저렇게 빨간 화살표로 75, 76 광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예. 저게 지만원 씨가 계속해서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서 광수는 뭐 다른 뜻이 있긴 한데 요즘에는 그 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군의 줄임말로 쓰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 사진은 이미 거짓 허위로 밝혀진 거 아닌가요? 네, 그게 계속해서 지만원 씨가 주장을 하면서 또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지만원 씨를 비판해온 인물이 바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인데 오늘 토론회를 열었고요. 그 지만원 씨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이른바 안면 인식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 하태경 의원 자신이 전문가와 함께 얼굴 감정을 해봤더니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좀 더 과학적으로 얼굴 분석 검증을 했다는 건가요? 네, 하의원 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좀 더 예. 과학적이었다는 거고요. 그중에 몇 개 좀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이 사진 가운데 인물이 지만원 씨가 말하는 71번 광수라고 되는데요. 북한군 특수군요. 네, 왼쪽과 오른쪽 인물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좀 비슷해 보이시는지 좀 판정이 되십니까? 글쎄요, 워낙 가운데 사진이 흐릿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측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이목구비 간격 그 모양새를 분석해 보니까 왼쪽은 동일 인물, 오른쪽은 다른 사람이다 이런 결론인데요. 실제로 이 왼쪽 인물은 그 당시 시민군의 상황실장이었던 광주 시민 박남선 씨고요. 예. 오른쪽은 노동당 비서를 지냈던 황장엽 씨입니다. 그런데 지만원 씨는 오른쪽 황장엽 씨가 저 70일 광수였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주장해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장엽 씨가 저 광주에 파견됐다는 이유로 저렇게 북한에서 출세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사진을 한 장 좀 더 보겠습니다. 역시 하태경 의원 측에서 제공한 사진인데요. 그 왼쪽 인물, 그 가운데가 176 광수라고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 인물인데 예. 왼쪽 오른쪽의 인물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예. 눈이 가늘고 또 뭐 부처귀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예. 왼쪽은 동일 인물, 오른쪽은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저 왼쪽 인물은 당시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백용수 신부였고요. 예. 오른쪽은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냈다는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 고위직을 지냈다는 김진범 씨입니다. 그런데 이 지만원 씨가 주목한 광수라는 인물이 얼마나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 인원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지금 한 600명이 넘어선 600명이요? 상황이에요. 그 대부분이 뭐 북한 고위직이나 탈북자라고 아예 단정을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 600명이 내려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인물들 중에 김정일 위원장의 첫 부인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만원 씨 주장은 이렇게 검증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건지도 조금 요즘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 측에 좀 물어봤더니 지만원 씨의 그 검증 방법은 역시 비과학적이다. 그런데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까 한번 스스로 과학적으로 검증해 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토론회에도 나왔는데요. 광수라고 지목됐던 탈북자들이 직접 나와서 지만원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증언들을 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알리려고 이번 결과를 작업을 해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누리꾼들과 시민, 경찰이 힘을 보태 한 노인을 구조해낸 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밤거리에서 실종된 70대 치매 노인을 인터넷과 CCTV 등을 활용해 이틀 만에 극적으로 발견해낸 겁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4살 전승찬 할아버지, 인파가 붐비는 거리에서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이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를 돕는 사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잠깐만 하고서 내가 손을 놓고는 가서 거기를 구조하는 걸 도와줬죠. 돌아와서 보니까 남편이 없는 거죠. 3년 전부터 치매를 알아온 할아버지는 혼자서는 집도 찾지 못하는 상황.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허사였습니다. 밤새 거기 관악구를 다 뒤졌어요. 골목골목. 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막. 인터넷에 도움도 청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네티즌들은 직접 전단지까지 만들어 할아버지 찾기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인근 CCTV 100여 대를 뒤져 할아버지가 버스에 타는 걸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버스 번호가 제대로 찍혀있지 않아 같은 시각 주변을 지났던 버스 10대를 추려냈습니다. 결국 찾아낸 9-3번 버스. 내부 CCTV를 통해 할아버지가 종점인 경기도 안양에 내리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날씨가 매우 추워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대거 투입돼 이 일대를 샅샅이 뒤졌고 48시간 만에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 하천변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저체온증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금 다시 말하면 또 이렇게 옵니다. 다시 못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니.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맙게 생각해. 실종 치매 환자는 갈수록 늘어 지난해엔 12,000명을 넘어섰고 11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거동이 이상한 노인들을 보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